김광수의 경제 소프트. 처음엔 어려운 경제 이야기인 줄만 알았더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쏙쏙 알려주시더라고요. 가끔은 열받고 가끔은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왠지 이분과 함께라면 좀 희망을 꿈꾸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시는 분,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길경식 연구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순간 아침 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네, 느낌이 뭔가 아침 방송 느낌이에요. 제가 두 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좀 상큼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예.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연휴지만 또 연휴 아닌 게. 네. 또 저희가 하는 또 직업이기도 하죠. 예, 연휴라고 그래서, 사람 먹고 사는 일이 이렇게 멈추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발랄하게 해야 된다. 근데 소장님은 벌써 10년 넘게 거의 휴가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일요일이나 거의 그 명절 연휴 이런 때도.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제 사생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예인이나 탤런트라면 모르지만 너무 베일에 쌓여 계신 분이라 예. 가족들은 예, 뭐 익숙하겠지만 예, 본인이야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장님의 생활 방식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가족분들은 뭐 별 그거 없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개인적인 예, 그렇습니다. 예. 참 발랄하게 열심히 뛰어났더니 바로 두 분이서 가라앉혀 버리네요. 예. 자, 뭐 분위기 이래도 좋습니다. 또 경제 이야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활기차지시고 열정적으로 변하시는 분이거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늘 그 소장님이 바쁘다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놀랄 때가요. 네. 사실 보고서를 내는 일도 굉장히 좀 벅찰 것 같은데 더불어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꾸준히 하시고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도 또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저희가 6월 21일에 지난번 경제전망 세미나를 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주제로 세미나를 이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어요.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뭐 의도적이 됐든 어쨌든 계속 투자나 이런 주식 정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과 관련된 요청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외환, 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실전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투자나 이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날짜를 다시 한번.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그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요. 네. 많은 분들이 김광수 경제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예. 오늘 지난 주말에 연휴 직전에 올렸는데 공지를 했는데 연휴 동안에 한 100여 분 정도 네. 오늘까지 한 100여 분 정도 지금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경제전망 세미나라든지 뭐 여기저기 뭐 강연회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국내외 경제하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이제 주식이나 채권 또는 이제 달러 같은 외환 그다음에 금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그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요청도 하셔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현실의 삶이나 경제를 이루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를 계속 하기는 좀 힘들었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이 생각은 연초부터 그렇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타이밍이 또 묘하게 이제 세월호 참사하고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이걸 또 건너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어쨌든 뭐 하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어쨌든 투자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근데 가까이로는 동양그룹 사태라든지 해서 뭐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적지 않은 피해를 이렇게 입고 계시거든요. 입으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좀 이렇게 지식이나 정보를 좀 이렇게 습득을 하시고 공유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미나가 아니고 특별 강연회 특강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이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앞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런 뭐 강연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드문 기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 아마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개개인들이 투자에 유독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그만큼 이 사회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 불안정한 사회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냐라고 개개인을 탓하기가 참 모호한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릉동 아주머니께서요, 세월호와 경제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란 걸 안다고 써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저희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 이게 경제의 문제였구나.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몰랐었구나. 다시 한번 무릎을 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로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한 지 22일이 지났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지난 4일에 팽목항에 다시 내려갔지요. 예. 네. 일단 지난달 16일에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22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실종자가 남아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서 비공개로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 시간을 가지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어봐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위로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책임이 있는 사람과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하고 공직자와 정부 관계자도 책임을 못 다한 사람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비용 문제 등으로 구조작업이 지연된 것이 아니냐는 등에 대한 의문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이제 발생한 지 3주째가 이제 지나고 있죠. 3주 전 이제 그 경제 소프트를 한 날 오전 아침에 이제 발생을 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3주라는 그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인데 또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모습이고 시스템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칼로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진행형인데,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언론 보도들이나 많은 이제 그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제 다들 이제 많은 그 정보나 소식들을 접하고 계신데요. 정리를 이렇게 나름대로 좀 해보자면,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정말로 이렇게 참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이제 재난 그 구조 시스템 자체가, 현장의 재난 구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붕괴된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특히 지금 이제 해상 이제 사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비용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선박의 이제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시켜서 이렇게 낡은 배를 계속 운항하게 했다든지 과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또 유착 관계, 네,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그 구조 군안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박근혜 씨가 이제 갔습니다. 그 다음 날 17일 날 아마 그때에도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설마 하니 다 죽게 하겠느냐, 구조를 상당수 하겠지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한 건 연출을 잘 해서 구조를 하면 대통령이 책임자 엄벌을 처하고 뭐하고 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결정적인 이미 이제 경제 소프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지금 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장에 이렇게 간 이상에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해라. 라는 것이 상식인데, 모가지 자르겠다는 소리부터 해버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쇼를 염두에 뒀다라는 거죠. 사람이, 물론 금수는 아니죠.
그렇게 어린 그 자식들이 그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는데 정말로 그런 금수와 같은 마음으로 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때 가서 정말로 제대로만 대처를 했어도 이렇게 한 명도 건지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문제가 된다라면, 그 전날에도 그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회의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러면은 필요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할 테니까, 개념치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해라. 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비용 문제 때문에 구조를 할 수 있었던 걸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좀 이렇게 설득력이 없죠. 어쨌든 그 참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결정적인 요인은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그 17일 날 가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 행태를 보인 게 결정적인 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게 국민들의 그 비난들이 빗발쳤죠. 네. 말할 수 없이 빗발쳤죠.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이런 그 엄청난 그 재난에서 사고에서 어떻게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 최고 결정권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사진만 찍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그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쳤기 때문에 이른바 박근혜 씨에 대한 그런 비난들이 빗발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이제 그 안산에 그 분향소 가서 또 연출을 했죠. 예.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 유가족도 아닌 이제, 이상한 예, 할머니를 이렇게 데려다가, 했다라는 거죠. 연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연출을 했다라는 이 자체가 17일 날 그 진도에 갔다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갔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일반 개인으로서 또는 그냥 평범한 한 시민으로서 간 것과 최고 결정권자로서 간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최고 결정권자로서 간 게 아니고 이게 정치인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인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그 안산의 그 분향소 가서도 그런 쇼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느닷없이 그 뒤로 뒤로 가서 이제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이제 후에 또 그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이제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예고를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다라고 그 말을 한 것 자체도 조금 넌센스지만 어떻게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불과 지금 현재 아직도 구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안을커녕 지금 구조가 지금 아니면 시신 인양이 지금 가장 급선무인데 근데 15일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게 15일까지 그 나머지 지금 시신들을 다 수습할 수 있을 건지도 지금 장담을 못 한다 이거예요. 네. 오늘 또 보니까 그 실종자 수가 뒤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대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되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걸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문제점을 잡아내고 이렇게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취합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정말로 그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만들까 말까 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사고도 아직 지금 이렇게 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시신 수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5일 목표로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지금 정말 이렇게 코미디다라는. 그러니까 그 국가를 경영한다라는 게 뭔가 하는 것 자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기습적으로 말들이 나오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무조건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낫지 하니까는 또 그걸로 휘둘려져 갔다 이거예요. 진도로 가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쇼를.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쇼일 수밖에 없는 게 17일 날 간 거, 그다음에 안산 분향소에서 쇼한 거, 그 연결선상에 있다 이거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자격이 있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이제 이 세월호 참사는 그 글로벌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정말로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이미 주시를 하고 있죠. 지금도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되는지까지 그냥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박근혜 씨는 대통령으로서 좀 앞으로 3년 반이나 남았는데 쪽팔려가지고 외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할까요? 저희는 사실 그것도 좀 의심이 들어요. 그런 걸 알면은 그렇게 행동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네.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참사는 말하자면 외상이죠. 네. 중상을 입었죠. 교통사고를 탁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쳐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중상을 입었죠. 지금 세월호 참사같이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그 기능이 지금 시스템이 전혀 작동불능커녕 준비조차도 되어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만 그러겠냐 다른 분야는 어떨 것 같냐? 다른 분야는 문제 없이 다 잘 돌아가는 이것만 문제가 생겼겠냐라는 거죠. 네. 안 봐도 뻔하죠. 다른 분야 역시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경제 같은 분야는 경제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전체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전체 그 경제 시스템이나 경제 구조나 경제 상황이나 현상들이 문제점이 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죠. 경제 소프트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노출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 경제전망 세미나 때 이게 이제 중국 경제 문제가 중국 경제가 문제가 돼서 그로 인해 세계 경제가 조금 눌릴 거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거품이 이제 점점 붕괴가 가시화되고 부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와 연관된 주요 관련 업종들이 또 이렇게 대기업들이 도산 위험에 몰려 있고 중국하고 이렇게 중복 과잉 투자가 겹쳐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은행들도 이제 좀 이렇게 위태로울 수 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한국 경제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두 개고 나머지는 다 꽝이다. 마이너스다. 좀 그렇게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정부 채무 문제 같은 경우 정부 채무 문제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권 때 정부 부문하고 공기업 부문이 365조 원이나 폭증을 했다 이거예요. 온갖. 근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공약에서 이렇게 이제 그 예산 전부 동결하고 5년 동안 예산 안 늘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하 경제 이렇게 양성화시키고 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이렇게 좀 이렇게 걷고 해서 재정을 좀 건전하게 오히려 이제 빚을 갚아가겠다. 그러면서도 복지를 강화를 하겠다. 정부 구조개혁하고 저세개혁 해가지고 뭐 이른바 국민 행복공약에 필요한 재원 135조를 충당을 하겠다,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폭증을 하고 있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부터 더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좀
그 오늘까지 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로 오늘까지 해서 지금 정부 부문하고 공기업 부문, 공기업 부문에서 합쳐서 117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정부 채권 발행만, 국공채 발행만, 은행에서 빌려온 차입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폭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미 그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부터 저희가 경고를 한 거죠. 국민행복공약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좀 황당했어요. 원래는 이게 야당이 그 야당 그 메뉴였거든요. 레파토리였거든요. 네. 잽싸게 가로채가지고. 아, 진짜 잽싸게 가로챘죠. 예, 했어요. 그전에는 무슨 이렇게 성장과 분배 뭐 해가지고 막 난장판을 쳤죠. 그래서 성장 우선이다 어쩌다 막 했는데 잽싸게 가로채가지고 이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 누가 해도 상관없다. 대신에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 건드렸다가 잘못 손댔다가는 나라 말아먹는다. 빚투성이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건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계속 했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정부가 이제 뭐라 할까요? 출범 이렇게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월호 참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다가 눈에 보였어요. 네. 근데 지금 세월호 참사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안에서 이렇게 말기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이 분야들이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의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3기에서 4기 해가지고 거의 길어봐야 6개월, 1년 남았습니다 할 때 증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 전에는 증상을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이나 뭔가 이렇게 세월호처럼 이렇게 사고가 펑 하고 터졌을 때 이게 이렇게 심각했구나라는 걸 알 뿐이지 그 전에는 못 느낀다 이겁니다. 근데 두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심각한 중병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때가 머지않아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의견들이나 이야기 지적들이 있었는데 뭐 비용 이야기들이 이게 특히 많이 이제 좀 퍼졌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게 문제의 핵심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고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안 구조 현장 시스템 자체가 전혀 이렇게 준비되어지도 않고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국가의 최고 결정권자의 집권당과 대통령이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천만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막 빚으로 쏟아붓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넘쳐납니다. 지금 정부 예산도 350조 원. 그 안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대통령이나 뭐 집권당이 이건 긴박한 상황이니까 일단 돈 따지지 말고 사후에 처리를 할 테니까 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해서 그 소식을 얼마만큼 빨리 접하고 그 상황을 얼마만큼 빨리 판단하고 그런 결정을 얼마만큼 빨리 내리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것들이 시스템 전체가 이렇게 작동을 하지 못했냐에 저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합성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하나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11년 전, 12년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보고서로 낸 이야기들은 그다음에 그것이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1권과 2권에 다 실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걸 봤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걸 만들었는데도 보고서를 만들었는데도 야 정말로 이건 천재다. 오 신이시여 정녕 제가 이것을 썼습니까? 예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사실. 예. 어떻게 들으시면 뭐 이렇게 뭐 상당히 그 뭐 자뻑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한번 봐보세요. 근데 지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희가 좀 슬프고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몇 년 전에 쓰셨다고요? 네. 10년 전에, 12년 전에. 12년 전에 썼는데 문제는 그건 옛날 얘기예요 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라는 거죠. 합성의 오류 관련해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경우를. 그중에 이제 부도덕한 경우,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경우, 특히 정부 관련한 정치인들이 가장 이제 시스템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그걸 이제 그 관련해서 정부나 정치는 뭐냐면은 정책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 정치의 실패는 결국은 정책의 실패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럼 정책의 실패가 발생하는 그 이제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 형식의 실패가 있고 내용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제 정책 감사의 기본이 되는 건데요. 정책의 형식의 실패와 내용의 실패가 무슨 이야기냐? 형식의 실패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네. 뭐 마음대로 공무원이 그 어떤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공무원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르는 절차와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형식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내용에 관한 거죠. 네. 정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과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리 규정과 절차를 지킨다고 해도 결과가 안 나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것은 내용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결과 중시죠. 성과 중시죠. 그러면 정책에 대한 감사, 정책이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는 감사의 기준은 이 형식에 대한 감사와 내용에 대한 감사 두 가지로 이제 나뉩니다. 형식에 대한 감사는 절차와 규정에 관한 감사죠. 이 절차와 규정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규정과 절차에 관한 감사, 형식에 관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더욱더 그 규정이나 절차로부터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내가 그 규정이나 절차로부터 책임자가 되는 걸 피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욱더 자기 방어적인 불필요한 책임 회피적인 규정과 절차를 양산합니다.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겠네요. 네.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형식에 대한 감사를 하면 할수록 공무원들이나 정치권이 보이는 행태는 자기 책임 회피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불필요한 규정과 그런 절차들을 계속 양산해야 됩니다. 자기 벽을 막 더 만들어요. 세월호 참사가 그 결과물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항상 문제가 지금 세월호 참사 경우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책임 소재 논란이죠. 이건 제 소관이 아니다. 제가 맞아요. 할 일이 아닙니다. 예. 핑퐁 게임, 탁구 게임이 일어나요. 옛날부터 그래서 노무현 뭐 이렇게 예전부터 탁구 게임 이건 지자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뭐 해경이 할 일입니다. 이건 해군이 할 일입니다. 이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이건 청와대가 할 일입니다. 이건 재난 컨트롤 타워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뭐 요따구 소리를 하고자 빠졌다. 이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똑똑히 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위에 대통령부터 밑에까지 전부 책임 회피 행태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12년 전, 12년 전에 지적을 하고 책에다가 썼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선 후로 더욱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악화되어 온 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결과부가 마무리 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에 대한 감사는 이제 성과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구조를 최대한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완전 실패죠. 실패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를 못 내면은 그 결과를 못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죠. 있죠. 예. 그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국정원이고 뭐 이렇게 국방부고 이렇게 막 댓글 해가지고 부정선거 해서 대통령이 됐다. 근데 내가 직접 관여를 안 했다. 자기가 관여를 안 했어도 부정선거는 부정선거죠. 네. 그러면 박근혜 씨가 정말로 대통령 깜이라고 한다라면 유감스럽게도 내가 이런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치러진 걸 나는 몰랐다. 정말로 그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비록 나는 몰랐지만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든지 아니면 선거를 다시 하겠다든지 선거 다시 하는 게 뭐가 됐습니까? 지금 계속 선거하라고 세금 내고 있는데 좀 전부 세금 내고 있잖아요. 그 세금으로 이렇게 정당들 뭐 몇백억씩 국고보조 받고 있잖아요. 네. 선거 다시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예. 못 내면, 예. 결과를 못 내면 그 못 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금 다 대통령부터 안 지려고 한다 이겁니다. 책임자를 엄벌에 처한다고, 예. 그러니까 예. 스스로가 책임을 안 지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며,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가서 그렇게 구조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쇼하고 이렇게 사진 찍게 하고 한 사람이 정작 누군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정치적으로 호불호라든지 어떤 그 악감정이라든지 특정 뭐 이렇게 정당이나 뭐 이런 그건 당연히 대통령과 집권당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그런 그 권리가 있죠. 네. 비난을 할 권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그 원인을 보면 정책 실패, 결정적으로는 이제 시스템 붕괴는 정책 실패인데 정책 실패 원인은 형식과 내용 면에 있어서 둘 다 지금 엉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더욱더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이기까지 더 상황이 악화됐느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제가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정부를 뭐라고 불렀죠? 문민정부요. 네. 김대중 정부는 뭐라고 불렀죠? 국민의 정부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요.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 뭐 없었던 거. 뭐 별로. 녹색 경제를 내세웠죠. 녹색 경제요.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인가요? 네, 창조 경제. 뭐가 다릅니까? 이명박 때부터 확 달라져요. 김영삼, 민주화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르기까지는 정치적 슬로건이죠. 정치적 슬로건임과 동시에 철학이 담겨 있는 말을 들으네요. 철학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하여튼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네. 이른바 삼김시대의 연장선상이죠. 그렇죠. 삼김시대 연장선상의 그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네. 근데 2000년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경제적 불안을 해결해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거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참여정부라고 삼김시대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경제 문제가 정말로 절실했는데 잽싸게 이명박
정권이 그 일당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녹색 경제하고 이렇게 4등하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 경제로 갔다 이겁니다. 경제로 갔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 경제. 복지 공약을 뺏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의 개념은 아직까지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문제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이르기까지는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정부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정치적 결과,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네. 이명박 정권 때부터는 정부가 성공했느냐 못하느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판가름은 경제 문제가 네. 돼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반쪽은. 이 저쪽은 본능적으로 그걸 의식했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그냥 감으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차라리 정치적 슬로건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는 정말로 전문적인 그 지식과 그 경험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명박 정권이 그래서 말아먹었죠. 빚투성이를 만들어버렸죠.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그 이명박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죠. 지금 말아먹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2008년에 대통령이 됐어야 될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누구였나요? 저였죠. 예. 그 경제 소프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농담으로 들으신 분도 상당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이렇게 흘려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비참해지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이제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이제 현장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현장의 실패,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정책의 실패가 이렇게 발생한 그 원인 중에 두 번째 원인으로 아까 첫 번째는 합성의 오류에서 정책 실패 형식과 내용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현실과 이런 한국경제 두 번째 책에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아마 그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두 번째 책을 보시면 2005년에 그 공무원들 2005년 6년 노무현 정부 말 무렵에 후반부에 공무원 월급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왜 올랐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책에 있는 부분을 정부 개혁 부분을 보시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전부 저한테 적어도 매달 한 10,000원씩은 내야 됩니다. 저희 연구소에 10,000원씩 내야 돼요. 저희 그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2004년에 이제 2003년 4년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죠. 그 전도 그랬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때도 굉장히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습니다. 막 그 돈 주고 그 승진을 이렇게 한다든지 뇌물 쓰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이제 부정부패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또 차떼기 이런 것까지 막 터지고 막 그랬으니까 네. 부정부패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습니다. 근데 극성을 부렸는데 그 부정부패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서도 말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공무원들은 청렴결백해야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 급여 수준을 보면 일반 민간 수준의 한 80%. 민간 수준도 낮았는데 민간 수준의 80%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역전이 됐죠. 제가 이제 방금 제가 이제부터 조금 말씀드리는 내용 들어보니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정부패가 이렇게 만연하고 더욱더 이렇게 뿌리 깊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세월호에서 구조 관련해서 이렇게 어딘가 뭔가 유착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한테 뭐 무턱대고 청렴결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노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든 간에 자기가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인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초점을 맞춰보면은 기본적으로 승진과 보수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월급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 승진이 잘 되든지 두 개 다 잘 되든지 뭐 이런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두 개 축이죠. 보수하고 승진이 이제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요구한 것은 뭐였냐면은 보수는 굉장히 작죠. 민간부는 80%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승진은 말할 수 없이 인사적체가 심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승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수가 적고 승진이 안 되는 구조화에서는 그게 관료주의죠. 그 책에 보시면 이제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승진도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승진과 보수를 많이 줌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연봉제를 도입을 하는, 연봉제를 시행하는 영역이 됩니다. 이런 쪽은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네. 정말로 능력주의라든지 이런 데는 연봉주의를 도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그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어떤 조직 전체를 갖다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공무원, 관료주의 공무원은 보수도 작고 승진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청렴결백하고 희생하라, 봉사하라는 말만 한다 이건. 그렇죠. 무슨 사명감만 부여해주고 계속.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상황이 2004년, 3년 상황입니다. 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직접 보수는 그거 받아가지고 참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지같이 산다 이겁니다. 정말 월급만 받아서 살려고 치면 거지같이 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승진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행세도 못해. 누가 뭐 공무원 한다. 옛날에는 정말 공무원 우습게 봤어요. 그 공무원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 그렇게 그 상황이 그런 상황에 부딪힌다라면 공무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 거냐. 승진이나 보수면에서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공무원들이 보이는 행태는 어떤 행태를 보일까요? 글쎄요, 그냥 뭐 대충 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충 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일단 그걸로는 네. 자기 삶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주머니를 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암시장으로 갑니다. 암거래로 가요. 암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수가 직접적으로 받는 국민들한테 세금으로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는 보수는 임금 월급은 적으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암시장으로 가서 간접 보수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외돈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간접 네. 보수. 근데 뇌물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유착, 예, 뭐 낙하산, 퇴직, 언딩 같은 그런 상황으로서 자기들 이른바 이제 간접 급여를 확보를 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승진이 안 돼. 승진이 안 되는데 행세는 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 하려면 어떻게 역시 암시장으로 간다. 암시장 어떻게 행세를 하죠? 규제나 절차를 양산해낸다. 그럼 민간 기업이 가서 뭘 하려고 해도 공무원이 꽉 규제나 절차로 꽉 눌러버린다 이겁니다. 그걸로 자기의 권한을 행세를 한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승진이 안 되는 걸 그걸로서 자기의 간접적인 승진을 보충을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승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휘두른다,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다른 쪽으로 해소를 하시는군요. 네,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무원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직접 보수나 그 승진이 현실에서 공무원들이 보일 수 있는 행태라는 건 암시장으로 간다라는 이 생각을 했다라는 게 그걸 가지고서 그 뇌물이라든지 낙하산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법률사무소나 이런 데 다 가는 게 다 그런 거죠. 공기업으로 가는 것도 다 그런 거고. 네. 예, 뭐 대기업이 뭐 임원으로 가는 것도 그런 거고. 자기들 그다음에
나는 과장이지만 내가 대기부로 가면 나는 상무나 전무로 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렇죠. 나름대로 직급을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조진다 이겁니다. 규제나 절차로 조진다 이겁니다. 그 기업을. 그러니까 이른바 그 자기들이 그 간접적인 승진을 이렇게 암시장에서 한다 이겁니다.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작동을 할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도 11년 전, 12년 전 상황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단지 그냥 이거 막 죽일 놈 살릴 놈 한다라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정부 시스템 작동이 안 될 수밖에.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 급여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거의 민간 수준보다도 이렇게 같거나 좀 높은 상황이 와 있죠. 지금은 약간 상황은 좀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욕구나 욕심이라는 건 기대치라는 건 뭐 이렇게 이른바 자기들 어떤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높아졌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의 특혜를 다 없애라.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 자기 자녀들은 대학 그냥 공짜로 보낸다 이겁니다. 모든 학비도 공짜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지 마라. 똑같이 국민들하고 똑같이 해라. 자기 자식들은 공짜로 대학을 보내기 때문에 개판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주거 문제 앞으로 뒤로 해서 챙겨 먹는다 이겁니다. 국민들하고 똑같이 해라 이겁니다. 똑같이 하면은 저런 엉터리 짓의 부동산 투기 정책들을 이렇게 남발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노후 문제. 국민들하고 연금을 똑같이 해라. 국민연금으로 하지 왜 공무원연금을 하냐 이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부총리였던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 하면 10중 8구 다 이렇게 그 부동산 투기 의혹에 걸려가지고 낙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왜 그렇게 소탐대실하냐. 왜 그 시골에 가서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가서 조금 이렇게 텃밭이나 일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굳이 그걸 지금 내가 그래서 쌀 때 사가지고 값 올라가면 그때는 못 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땅값이 농지값이 안 올라가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안 올라가는 정책을 하면은 당신이 굳이 지금 내가 사가지고 이런 뭐 부동산 투기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의혹 해가지고 낙마하고 뭐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20년 후는 10년 후든 뭐 20년 후든 당신이 은퇴해가지고 가서 텃밭 지을 때 그 땅값이 그대로 농지값이 이렇게 누구든지 쉽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굳이 당신이 그거 사지 않고 그냥 정말로 청백리로 이렇게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하고 똑같은 그 조건에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나 비리나 엉터리 정책 남발을 막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한테 준 모든 혜택이나 특혜나 이렇게 그 차별이라는 게 나쁜 의미에서 차별이 아니고 네. 그것들을 전부 없애고 국민들과 똑같이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노후 문제, 자기들 집 문제, 자기들 자식들 교육비 문제 때문에라도 제대로 한다. 전부 이렇게 별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기득권의 기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권층이 돼버렸죠 어느 순간. 네,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 개혁, 정치 개혁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누가 하니까 또 뭐 그냥 그런 말을 하면은 그냥 뭐 마치 그게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 연금만 해도 지금 이제 문제 심각하죠. 공무원 연금 뭐 사학연금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미 확정적으로 이렇게 잡은 지금 얼마 전에 그 기획재정부가 잡은 이게 그 정부 채무가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될 채무가 590몇 조 가까이 거의 600조 가까이. 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무원들 목에 살리려고 공무원들 노후 떠받쳐 주려고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것들을 전부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월호 참사든 뭐든 이렇게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글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그런 특권이나 특혜 때문에 또 안정적인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자식이 공무원이 됐으면 또는 배우자를 공무원을 만났으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나 역시 빨리 그쪽으로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보면서 그 박근혜 씨가 말한 뭐 또 이렇게 무슨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안전청인가요? 안전처를 만든다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게 규제 자기 책임 회피를 위한 또 다른 규제와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암 시장에 가서 뒷거리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그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이렇게 충격적인 참사가, 이렇게 빈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빈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빈발하지 않는데, 뭐 일본이나 뭐 미국처럼 막 토네이도가 막 시도 때도 없이 온다든지, 일본처럼 뭐 지진이나 뭐 화산이나 이런 것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온다든지 한다면 모르겠지만, 한국 경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태풍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막 많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지금은 태풍도 별로 오지도 않고 이제는 와도 사전에 이제 많은 그 태풍에 그 인해서 많은 피해를 이렇게 수십 년간에 걸쳐서 피해를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대책은 조금 돼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사고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매뉴얼과 그 사고 유형을 말씀드렸죠. 그런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구조 체계나 장비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어떻게 동원하는가.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그거 동원이 제대로 이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뭐 한 2차례 한번 그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정도죠. 그게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 처음엔 어려운 경제 이야기인 줄만 알았더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쏙쏙 알려주시더라고요. 가끔은 열받고 가끔은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왠지 이분과 함께라면 좀 희망을 꿈꾸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시는 분,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길경식 연구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순간 아침 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네, 느낌이 뭔가 아침